선영은 현관문을 열고 불쑥 들어섰다가 경악했다. 거실 카펫 위에서 두 벌거숭이가 엉겨붙어 헉헉대고 있었다. 허연 돼지 두 마리가 꿈틀대는 것 같아 속이 비스거워졌다. 무아지경이었다가 뒤늦게 침입자를 발견한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 동공이 커진 눈동자가 선영의 눈과 마주쳤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선자 작가님의 단편소설 동거인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설 11월 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작품을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집이라도 건지려면 이혼해야 해. 집을 당신 이름으로 해놓은 게 천만 다행이야. 그렇게 해요. 선영은 선선히 도장을 찍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니까 달라질 건 없어. 아니요. 난 진짜로 당신과 헤어질래요. 남편은 무언 농담이냐는 듯 선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선영의 눈빛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사업은 이제 끝이야.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집에만 있을게. 맹세해. 어차피 우린 지금도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빚밖에 남은 게 없으니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잖아요. 당신이 트렁크 하나 들고 나가면 끝나요. 내가 덤터기 쓴 대출금이 당신이 내게 준 의자료지. 그녀가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이번에 전 재산을 털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다. 이혼 결심은 만만하지 않았다. 한 조각 미련이 남았는지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니 손대지 않고 코푼 격이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홀가분했다. 평생 남편은 여러 종류의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한 방만 터뜨리면 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시한 사업은 자기의 그릇이 아니라고 했다. 남편의 사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았다. 그의 욕망은 절벽이어서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나면 한동안 조용히 집에서 지냈다. 선영은 남편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놓였다. 남편에게서 다시 사업 이야기가 나올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선영이 편해지는 만큼 남편에겐 갈수록 지옥이었다. 그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후로 선영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나오지 않았다. 식당 일은 남자가 하기에는 쪽팔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선영의 식당이 잘 되어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때부터 선영에게 짜증과 잔소리가 쏟아졌다. 그는 아내를 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정없이 두들겼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릴 거야. 지난번에는 운이 나빴어. 이번에는 자신 있어. 정말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선영은 이번에도 남편에게 들볶여 죽을 만큼 목이 조이는 것 같아서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마지막이야. 당신 뒤치작거리 하다가 식당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어졌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으니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선영과 결혼할 때 그는 작은 경양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영이 조리사 자격증을 받아 함께 일하면서
식당의 규모가 점점 더 커졌다. 그에게는 돈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부부는 번화가에서 번듯한 레스토랑을 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재산이 제법 불어났다. 그때부터 남편이 식당을 선영에게 맡기고 다른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실패가 몇 번 거듭되자 선영의 식당은 뒷골목으로 밀려났다. 지금 선영의 밥집은 공장지대에 있는 작고 허름한 백반집이었다. 노동자들에게 푸짐하면서 싼 밥값을 받아야 했기에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도 선영은 그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기쁨으로 여겼다. 이젠 나이도 60이 넘어 온몸의 관절들이 신음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집과 가게만은 결사적으로 지켜야 했다. 중국에서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시작이 좋았다.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만든 옷이 대박이 났다. 1년 안에 빚을 다 갚고 부자가 될 거야. 그는 자신의 신분이 몇 계단 올라간 듯 거들먹거렸다. 승용차를 벤츠로 바꾸고 옷도 명품만 입었다. 동창들을 만나면 지갑의 잔액을 생각하지 않고 밥과 술을 샀다. 젊어서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성향이 다시 꿈틀거린 것이었다. 그동안 빈손이니 어쩔 수 없었을 뿐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돋보이려고 애썼다. 선영은 남편의 처신이 그의 낮은 자존감과 지독한 열등감 때문이라는 생각에 안쓰러워했다. 선영 자신도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이었다. 선영은 일찌감치 남편이 그녀에게 학력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살았다. 남편의 고향에 갔다가 남편의 어릴 적 친구들이 무심코 흘린 말을 통해 그가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은 결혼할 때 선영에게 고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때 선영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그냥 덮기로 했다. 선영 자신도 중졸이었으니까. 선영은 여상에 진학했으나 1년 만에 자퇴했다. 혼자서 3남매를 키운 어머니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같은 처지이니 남편을 탓할 수 없었다. 가난으로 인해 교복을 벗고 학교 친구들을 떠나는 아픔을 알기에 선영은 중학교 동창인 금옥과도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금옥 또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경상도인 고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다. 선영은 몇 년 후에 당시만 해도 중졸도 가능했던 여군에 들어갔다. 금옥은 성인이 된 후에 한풀이 하듯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영양사가 되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있을 때 잠시 고향 친구 박 사장이 운영하던 식품 공장에서 일했을 때가 있었다. 그때 남편이 금옥을 직원 식당의 영양사로 소개해 주어 남편과 함께 일했다. 그녀는 남편의 허세가 그 열등감을 덮는 포장지라고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번에는 남편의 헛바람이 도를 넘어 보였다. 그런 건방진 마음으로는 재산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 투자금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 상태였고 펑펑 쓰기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이 순서였다. 그의 실속 없는 허풍이 부풀어 올라 풍선처럼 뻥 터져버릴 것 같아 아슬아슬했다. 어느 날 금옥이 식당에 왔다. 네 남편 바람난 거 모르나? 그 여자는 중국어 통역하느라 함께 다니는 거야. 젊은 이혼녀와 늘 붙어 다니는데 걱정이 안 되나? 네 남편이 박 사장에게 고백했다 않카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박 사장이 술자리에서 내게 말해줬거든. 만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도 모를 기라. 금옥은 딱하다는 듯 유난히 큰 눈을 껌뻑거렸다.
이번에도 망했다. 뼈를 갈아 넣어도 성공하기 어려울 텐데 여자까지. 선영은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부부의 돌탑이 바닥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상상을 했다. 다시 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느라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 아등바등 살아온 삶이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남편과 자신을 묶은 유일한 끈은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었다. 사랑은 강력한 덫이어서 그녀는 매번 자기를 다 내주면서도 도망치지 못했다. 선영은 남편의 실체를 보고 분노했다. 그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그의 손을 놓지 못한 건 상처 많은 그에 대한 연민이었을지도 몰랐다. 선영은 문득 남편이 전과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집을 떠나 있을 때마다 하루에 10여 차례 전화해서 선영의 위치를 확인하곤 했다. 이번엔 중국에 드나들면서 아예 전화가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어린아이가 화장실까지 엄마를 따라다니듯 남편은 아내가 옆에 있어야 마음을 놓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결혼 후에 처음 외출했을 때였다. 나도 같이 갈까? 친구들 만나는 자리야.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지금 어디야? 언제 와? 누구랑 있어? 뭐 해? 빨리 와. 남편은 수시로 전화해서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금옥이가 안부 전화인데. 그녀는 일부러 전화를 바꿔주며 그를 안심시켰다. 네 남편 의처증 아니니? 화장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후로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뜸해졌다. 잊을만 하면 다툼이 생기곤 했다. 그 남자와 어떤 사이야? 뭐하는 놈이야? 식당에서 어쩌다 말을 걸어오는 남자 손님에게 웃으며 대꾸하면 종일 언어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아무런 설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믿어버리는 것 같았다.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번갈아 치며 퍼부어댔다. 그나마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었다. 그때마다 선영은 자기만의 방에 숨어서 벼락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곤 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해 봅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설득했다. 그는 펄쩍 뛰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것처럼 당신이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둘은 상처와 상처의 만남이니 동물들처럼 남편의 상처를 핥아주기로 했다. 그녀는 죽은 듯 식당에서 일만 하는 평화를 택했다. 선영이 30대 후반에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딸 하나, 아들 하나와 사는 이혼남이었다. 부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했다. 그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아이들 엄마가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떠났을 것이란 걸 알았다. 그랬던 남편에게 전화가 없는 것은 여자가 생겼다는 증거였다. 선영은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할 때 우연히 곁눈질한 암호는 Z 모양이었다. 카톡엔 여비서와 오가는 달달한 말들이 넘쳐났다. 선영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천연덕스러울까. 그와 함께 살아온 몇십 년이 그토록 하찮아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의 불행은 매번 사업미천을 대준 모질지 못한 자신의 탓이었다는 생각에 미움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다시 중국으로 갔고 선영은 주춤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선영의 식당이 있는 골목 끝에 깃대에 흰 깃발을 단 점집이 있었다. 선영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집 여자와 가끔 골목에서 마주쳤다. 묘한 광기가 있는 눈빛이었다. 만나면 서로 미소를 지어 아는 척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무슨 유명한 장군의 귀신을 모신다고 했다. 무속인은 자기의 불행을 알아낼까? 그 여자는 이혼을 권할까 궁금해졌다. 악연이야. 쉽지 않겠소. 점집 여자는 아리송한 말을 툭 던지고 나서 당신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중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녔다.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면서 교회에도 발길을 끊었다. 이제껏 십자가가 자신 속에 살아있다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셨어.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는 듯 했다. 그녀는 남편을 그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내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 먹었다. 선영은 일요일에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거울 앞에 앉았다. 얼굴에 화운데이션을 발라 잡티를 가렸다. 입술은 연한 핑크색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하는 치장이었다. 그녀는 원래 수더분한 얼굴에 성격도 털털해서 멋내는 데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가꾸지 않고 살았다. 거울에는 젊은 날 첫사랑과 연애하던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동그란 얼굴선엔 씩씩하지만 거칠지 않은 성격이 보였다. 귀여운 여자, 내 보조개는 다이아몬드급이야. A는 웃으며 나타나는 선영의 보루물에 입맞춤했다. 선영은 아파트와 가까운 교회에 갔다.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닫았다. 술과 안주도 팔던 저녁 장사를 접었다. 대신에 점심은 소문날 정도로 알차게 준비했다. 날마다 바뀌는 메뉴는 한 가지로 주인 마음이었다. 돈가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짜장면, 탕수육, 삼계탕, 생선구이, 김치찌개, 부대찌개, 양식, 중식, 한식을 넘나들었다. 메뉴가 단순해지니 일이 많이 줄었다. 선영을 보조해주는 베트남 여자 현서 엄마도 퇴근 시간이 빨라져 뛸 듯이 반겼다. 현서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식당에서 아이와 함께 일해야 했기에 거기다 월급도 전과 같았다. 사장님, 오늘은 뭐 먹어요? 불고기 백반이에요. 손님들도 날마다 기대하며 식당에 들어섰다. 사장님,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훤해졌어요. 공장에서 점심을 대놓고 먹는 손님들이 한마디씩 했다. 가끔 돈 떨어졌다는 사람이 오면 공짜로 밥을 주었다. 그런데도 적자가 나지 않았다. 전보다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선영은 욕심을 내지 않고 사람들이 즐겁게 먹는 걸 보람으로 여겼다.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 코로나가 휩쓸면서 중국으로 오가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었다. 빚만 잔뜩 남아있었다. 그의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떠나버렸다. 남편의 애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전엔 식품 공장에서 일했을 때도 선영은 금옥을 통해 그의 바람길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공장을 떠나면서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다. 그때 그녀는 잠깐 지나간 바람이려니 하면서도 남편과 한 발짝 멀어졌다. 세월이 가고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다. 그가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난 갈 곳이 없잖아. 그건 당신 사정이니 알아서 해야지. 무슨 염치로 자식한테 신세를 질 수 있겠어. 작은 방 하나 얻을 보증금도 없으니
노숙자가 될 거야. 짐 정리해서 내일 떠나줘. 내 방에서 그냥 살게만 해줘. 없는 듯이 살게. 당신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선영은 쥐새끼도 숨을 곳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럼 방을 마련할 때까지 무슨 일이든 해요. 남남으로 살아요. 몇 가지만 지켜주면 나가란 말은 안 할게요. 그녀는 백지를 가져와 생활 규칙을 적었다.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말 걸지 않기. 애부인을 집에 들이지 않기. 자식은 제해. 청소 및 정리정돈하기. 집주인이 있을 때는 거실에 나오지 않기. 위반했을 때는 즉시 집을 떠나기로 약속함. 날짜, 서명. 그렇게 선영과 남편은 동거인이 되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 TV를 끄고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지 젊은 애들이 왁자지껄 하다가 순간 집안이 적막해졌다. 선영은 남편의 뒤통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흰 머리는 외모에 집착하는 그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헐렁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자기 방으로 숨는 키 작은 노인은 이제 이빨 빠진 짐승이었다. 그는 방망이로 힘껏 내리쳐도 끝까지 튀어오르는 놀이기구의 인형처럼 욕망을 붙잡고 살던 남자였다. 그는 어디서나 사장님이어야 했다. 남편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선영은 주방을 훑어보았다. 저녁은 먹고 치웠는지 싱크대가 뽀송뽀송하고 그릇들도 가지런하다. 휴지통은 비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없다.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 선영은 집에서 물 밖에는 먹을 일이 없다. 가끔 물병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면 빵이나 달걀, 김치, 맥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싱크대 수납장을 열어본다. 선반에 즉석밥과 라면 봉지가 몇 개 들어있다. 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는 아침으로 달걀 2개를 먹고 노인복지회관에서 3,000원 내고 점심을 먹는데요. 저녁에는 라면 같은 걸로 간단히 해결하고. 그녀가 이혼하고 제일 좋은 것은 남편의 식사를 챙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식성이 까다로워 토종 음식만 좋아했다. 남은 반찬은 절대로 다시 먹지 않았다. 선영은 아침 일찍 백반집 장모 밥상에 나가 늦은 저녁에 돌아온다. 밥집이니 끼니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식당의 중노동에 지쳐 꼼짝할 수 없거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는 밥집에 딸린 작은 방에서 자기도 한다. 선영은 베란다에 나가서 우두커니 밖을 내다본다. 어두운 하늘에 가슴을 벨든 날선 난 모양의 초승달이 떠있다. 앞동에 불 켜진 창들이 어둠 속에서 도드라져 보인다. 누군가는 치열하게 달려드는 잠과 싸우고 누군가는 야속하게 오지 않는 잠으로 뒤척일 테지. 찍어낸 듯 똑같은 모양의 창 안에 여러 모양의 인생들이 어우러져 부대낄 것이다. 그녀는 저만치 혼자인 듯 옆구리가 허전하다. 선영을 감싼 공간이 우주를 향해 점점 더 넓게 부풀고 그녀는 그 몸딸로 혼자 떠있다. 살쪄가는 초승달이 아니라 자꾸 가늘어져 소멸하는 달. 결혼은 그렇게 될 대로 되라고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선영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했다. 첫 연애의 실패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다. 그녀에게 젊은 날의 연애는 황홀한 불꽃놀이였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것 같이 평생 누릴 행복을 한 남자에게 다 쏟아버렸다. 여군에 간 선영은 군대가 체질이었다. 체격이 좋은 데다 성격도 활달해서 군대 생활에 잘 적응했다. 어느 날
적성검사인 듯한 테스트를 받았다. 그녀는 좋은 점수를 얻어 특별 교육생으로 뽑혔다.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전산 자격증을 가진 덕분에 그녀는 여군에서 전역한 후 큰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HC 공업단지에 있는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전산실이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월급을 받았다. 같은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산학과 출신들이어서 그들은 선영을 대학 전공자로 알았다. 자칫 어깨가 처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녀는 쾌활함으로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선영은 회사원들의 스포츠 동아리에 들어갔다. 주말마다 등산하거나 자전거를 탔다. 여군에서 단련된 그의 체력은 빛이 났다. 뒤풀이에서는 술잔을 부딪히며 남자들과도 잘 어울렸다. 선영 씨는 이웃집 아줌마 같아. 특히 남자 직원들이 선영을 좋아했다. 그들 중에 성준이 있었다. 그는 선영이 일하는 전산실의 팀장이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에 체격도 깡말랐으나 몸은 날렵했다. 쌍꺼풀이 있는 눈에 단정한 콧날이 꽃미남이어서 사내 여자들이 은밀한 눈길을 주는 눈치였다. 언제부터인가 선영은 스포츠 모임에서 그가 늘 자기의 옆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선영을 오빠같이 챙겼다. 처음에 선영은 그가 사무실 후배로 아끼나 보다 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성준이 고백했을 때 선영은 갈등했다. 넘어야 할 벽, 그녀의 학력이었다. 선영은 그의 신중하고 빈틈없는 업무 실력을 알고 있었다. 자상하고 포근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재력과 명성이 있는 집안의 애아들이라고 했다. 학력이 무슨 상관이야? 너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고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 너는 내가 보석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 너는 누구보다 빛나. 그는 선영의 자존감을 세워주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에너지였고 사랑이 있는 세상은 늘 밝음이었다. 직장으로 인해 둘 다 독립해 있어서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선영은 성준이 삼각 팬티만 입는 것을 알았고 성준은 선영의 등에 큰 점이 있는 걸 아는 유일한 남자였다. 성인 남자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젖가슴에 집착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다는 말의 의미를 성준을 통해 몸으로 알았다. 냄새나는 발가락과 은밀한 치부까지도 그녀의 것이어서 좋았다. 해가 바뀌자 사내에서 두 사람의 소문이 자자해졌다. 어떻게 알았는지 선영의 학력이 도마 위에 오르며 선영은 졸지에 회사에서 유명인이 되었다. 봉 잡았네. 수근거림과 따가운 눈총에 뒷덜미가 곤도소곤했으나 선영은 애써 모른 척했다. 언제부턴가 선영은 성준이 그녀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얼음처럼 서늘해지곤 했다. 핑계를 대며 함께 있는 시간이 야금야금 줄어들었다. 결말은 어처구니 없이 빨리 왔다. 부모님의 벽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었어. 끝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며느리를 얻어야겠대. 사내에 성준의 첨첩장이 돌아다녔다. 같은 사무실 안에서 도무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선영은 사직서를 냈다. 그녀는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린 무대에 우두커니 홀로 서 있었다. 선영은 발길 닿는 대로 길을 떠났다. 배낭을 메고 남해안을 지나 월출산을 거쳐 지리산 정상까지 지칠 대로 돌아다녔다. 온몸에 에너지가 소진되자 지리산 자락의 민박집에서
며칠 쉬기로 했다. 자기의 삶을 내동댕이 치게 한 연애가 먼 옛날 이야기인 듯 아득했다. 높은 뒷산에 안긴 마을 한가운데 투명한 계곡물이 푸짐하게 흐르는 마을이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산 아래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빈집인 듯 고즈넉한데 울타리한 감나무에 다닥다닥 달린 주홍빛 감들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민박집에서 집주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할머니, 산 밑에 감나무 있는 집, 빈집이죠? 할머니 혼자 살다가 병이 들어 아들이 모시고 갔어. 선영은 그 집 주인에게 임대료를 조금 내고 눌러앉아 버렸다. 겨울을 죽은 듯이 보내고 봄이 오자 그녀는 앞마당 텃밭에 온갖 먹거리를 심었다. 넓은 뒷마당에 울타리를 치고 닭도 몇 마리 풀어놓았다. 지켜줄 진돗개 한 마리를 마을에서 분양받았다. 새파란 처녀가 별일이란 게 시집갈 생각을 아녀야. 뭔 사연이 있단가? 쯧쯧. 농사법을 모르는 선영을 마을 할머니들은 손녀인 듯 도와주었다. 몇 년이 훌쩍 지나 선영은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밤이면 뒷산에서 들리는 으스스한 야생동무들의 울음소리와 집까지 내려오는 멧돼지에도 익숙해져 갔다. 아무도 선영이 있는 곳을 몰랐다. 해가 바뀐 후에 가족에게 알렸으나 어머니와 형제들은 저마다 살기에 바빴다. 때때로 애로움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지리산 정상에 올라갔다. 겹겹의 산봉우리들을 내려다보며 야호! 마음껏 소리를 질렀다. 선영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고향에 왔다가 선영의 집에 달걀을 사러 왔다고 했다. 처음엔 몇 마리 안 되던 닭이 해가 바뀌며 제법 많아졌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달걀은 핑계였다. 마을에 사는 불알 친구가 남자와 선영을 엮어볼 생각이었다. 남자는 읍내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 고향 친구에게 선영을 소개했다. 그의 친구는 며칠에 한 번씩 차를 가져와 달걀을 싣고 가서 팔아주었다. 시도 때도 없이 남자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그는 선영의 집에 올 때마다 낡은 집을 고쳐주고 먹을거리와 필요한 물품들을 사다 주었다. 자기도 레스토랑을 하기에 좋은 달걀이 필요해서 사러 온다고 옹색한 이유를 댔다. 남자는 선영이 좋아하는 인상은 아니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외모는 타고난 것이니 그의 탓이 아니었다. 선영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도가 넘는 친절함 뒤에 감추어진 간사함이었다. 작은 눈매에 언뜻 약삭빠름이 보였다. 그는 초등학생 남매와 사는 이혼남이었고 선영은 그의 상처가 자신의 아픔인 듯 했다. 슬그머니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밀기도 할 때였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혼은 살아보지 않고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화투패처럼 그냥 던져볼 수밖에. 선영은 그와 함께 도시로 돌아왔다. 남편과 남남이 된 후에 선영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저녁 장사를 접은 후에 선영은 여유 시간을 여산 윤 선생님의 화실에서 보냈다. 여산은 문인화의 대가로 알려진 분이었다. 국전에서 대나무 그림으로 대상을 받은 후에 그는 대나무 부문에서 최고로 알려졌다. 10년 전에 선영은 운 좋게 그의 제자가 되었다.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 중에 이웃 성당에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였다. 사장님도 사군자 배워보세요. 성당에서 강좌를 만들어 강사를 모셨는데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워요.
답답한 실내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선영은 가슴이 시원해졌다. 또래 여자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도 재미있고 그림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붓에 힘이 있네. 사군자는 고고한 기상이 나타나야 하거든.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이 힘이라고 했다. 제본을 받아 흉내낸 난초잎으로 선생님의 칭찬을 받자 선영은 자신감이 붙었다. 처음 1년 동안 난초, 대나무, 국화, 매화의 사군자 기초를 배웠다. 다음 해엔 소나무, 목련, 연꽃, 모란, 포도, 바초가 들어간 10군자의 기초 과정이었다. 문인화의 입문에 들어섰을 뿐이었는데 성당의 광자가 없어졌고 선영은 여산의 화실로 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잠깐이라 여겼는데 밤을 지새우곤 했다. 남편은 당연히 못마땅해 했으나 선영은 무시했다. 그는 선영이 선생을 좋아해서 길을 쓰고 화실에 간다고 우겼다. 선영에게 여산은 우러러보는 스승이었다. 여산의 그림은 속세에서 벗어난 듯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오랜 수련의 붓끝에서만 나올 수 있는 품격이 있었다. 실제 여사는 재물이나 명예, 사회적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삶의 목표요, 즐거움이었다. 선영은 남편이 그를 남자로 말할 때마다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선영이 서울 애각의 산 밑에서 카페를 할 때였다. 뒤편에 나무숲이 울창하고 마당도 넓어서 야외 카페로 그만이었다. 그때는 남편도 함께였다. 둘은 여러 종류의 커피들을 조합해보며 최상의 맛을 찾았다. 수없는 시도 끝에 만든 커피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여산이 제자들 몇과 함께 카페를 찾아와 주었다. 선영으로서는 영광스럽고 황송한 일이었다. 여사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선영에게 그림 도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화선지 반절지를 세로로 놓았다. 깊은 산 멋들어진 바위 위에 난초가 피었다. 청량한 산 가운데 은은한 향기가 퍼져갔다. 넉넉한 여백에는 한글 서간체로 시 한 편을 물 흐르듯 써 내려갔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호와 이름을 쓰고 낙관을 찍었다. 여산을 둘러싸고 숨죽인 제자들과 선영에게서 오 조용한 탄성이 나왔다. 선영은 그림을 표구하여 카페에 걸었다. 소중한 그림이어서 액자도 조심조심 다루었다. 여산이란 이름과 낙관만으로도 값이 나갈 그림이었다. 그림값이 문제가 아니었다. 스승의 작품을 소유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당장 이 그림 내리지 못해? 남편이 그림을 보자마자 소리를 빽 질렀다. 말꼬리에 날카로운 새소리가 났다. 선영은 의외의 반응에 놀라 남편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부릅뜬 눈에 불꽃이 튀었다. 지난번 식목일에 선생에게 오죽을 사다 바칠 때부터 알아봤어. 너는 그렇게 오죽을 찾아다녔고 선생은 집에까지 와서 그림을 그려주고 보통 애틋한 사이가 아니잖아. 선생님 정원에 오죽을 심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가르침에 대한 감사 선물뿐이야. 선생님은 또 그 답을 하신 거고. 내 눈에 두 사람은 그냥 남자와 여자야. 당장 때려쳐. 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녀가 화실에 나갈 때마다 자기 딴에 애써 참아내던 의심과 불만이 팽창해서 폭발한 것이었다. 그녀가 계속 고집하면 그는 사냥개처럼 그녀를 물고 뜯을 것이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의심하는 것만큼 멀고 서운한 것이 없다. 남편은 마음의 병이 깊으니
그녀가 젖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금옥에게 그 그림을 주고 화실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평생 품에 안고 지내던 애착 인형을 빼앗긴 듯 허전하기 짝이 없었다. 선영이 다시 여산의 화실을 찾았을 때 스승은 그녀를 화들짝 놀라며 반겨주었다. 그간의 사정을 다 안다는 듯 늘 만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침 늦가을에 잡혀있는 회원 전시의 준비로 다들 작품에 몰입해 있었다. 순백의 선화지에 꽃이 피고 새가 날았다. 댄잎에 푸른 바람소리가 지나갔다. 저마다 마음의 붓질이 아름다웠다. 여사는 선영에게 전지 가득 흐드러진 모란을 채본으로 그려주었다. 선영도 그렇게 활짝 피어보라는 듯 환하고 따사로운 봄빛을 품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그녀를 흔들어대던 해오리 바람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해졌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왔다. 엄마, 일요일에 점심 먹어요. 식당 예약하고 알려드릴게. 웬 점심? 엄마 생일이잖아. 그렇구나. 이제부턴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어떤 엄마인데. 무슨 날이 아니면 만나기 힘들어. 명절도 생략인데. 딸 지은이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더니 듬직해졌다. 지은이와 아들 지석이는 알아서 잘 살아갈 것이다. 두 아이가 결혼하여 둥지를 틀 때까지 시시콜콜이 선영의 손길이 갔다. 선영이 새엄마가 되었을 때 지은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지석은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엄마 없는 생활이 힘들었는지 둘 다 선영에게 거부감을 내색하지 않았으나 쉽게 엄마로 받아들이기 힘든 나이라는 생각에 선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선영이 늘 바쁘니 함께 있어줄 시간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리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마음의 온도를 덮여갔다. 지석이 먼저 엄마라고 불렀고 머지않아 지은도 선영의 딸이 되었다. 선영도 처음엔 아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갔고 한 겹의 정이 쌓이며 애틋해졌다. 그녀는 자연유산 후에 자기 아이를 포기했다. 노산인데다 식당 일이 바빠서 몸을 돌보지 못해서였다. 그 후 두 아이에게 오롯이 마음을 주었다. 아이들은 민감한 사랑의 촉수로 선영의 짐심을 알아보았다.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선영은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했다. 속으로는 늦은 나이까지 캥거루족이 될까봐 은근히 걱정이었다. 다행히 지은은 꽃과 식물에, 지석은 태권도에 흥미를 보여 직업을 얻고 독립한 것이 대견했다. 지은에겐 꽃집을 차려주었고 지석에겐 장가갈 때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다. 큰 패밀리 레스토랑의 가족실에 지은과 지석이네가 모여 있었다. 지은 부부와 남매, 지석 부부와 손자, 아이들이 모여 들썩거리니 제법 잔치 분위기였다. 선영 앞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아빠랑 이혼했어도 난 너희들 엄마야. 엄마는 그런 자격 있어. 잘했어. 나라면 진지게 헤어졌을 거야. 우린 엄마 편이야. 이젠 엄마를 위해서 살아. 엄마는 우리의 영원한 엄마야. 나도 지석이도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좋았어. 아빠랑 같은 집에 살기 불편할 텐데 미안해. 큰 집을 마련하면 내가 모실게. 지석이도 선영의 편을 들어주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5살 지은의 딸이 핑크빛 장미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아이의 분홍빛 공주 드레스와 한 쌍이었다. 손주들이 신나게 손뼉을 쳤다. 우리 딸과 사위, 아들 며느리, 우리 강아지들 생일 축하해 줘서 고마워.
지석의 아들이 두리번거렸다. 할머니, 왜 혼자 왔어요? 할아버지는 중국 갔어요? 할아버지는 바쁘셔서 못 오셔. 며느리가 얼른 나서서 맞받았다. 아이들은 곧 뷔페 상차림으로 불이 나게 뛰어나갔다.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금은 쉰대요. 누구에게 굽신거릴 수 있는 양반이 아니잖아. 주말에는 산악회원들과 등산한대. 밥도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딸은 종종 아버지와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한 집에 사는 남편의 일상을 밖에서 들으니 아들 부부도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몇 달 후 할아버지 생일에는 할머니가 바쁘겠구나. 뷔페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선영은 헛웃음을 웃었다. 선영은 프라이팬에 둘러붙은 생선처럼 몸이 바닥에 달라붙어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눈을 떴으나 온몸이 욱신거리고 어지러웠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늦잠을 잤다.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오한과 함께 무거운 돌로 누르듯 머리가 지끈거렸다. 선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맡에서 핸드폰을 더듬어 찾았다. 현서야, 꼼짝 못하겠다. 오늘은 쉽니다. 팻말 걸어. 사장님, 많이 아파요? 제가 갈까요? 아니, 감기야. 내일은 일어나겠지. 제가 베트남 쌀국수 해볼까요? 참, 그거 잘하지? 혼자서 힘들 텐데. 친구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게요. 고마워. 고기를 넉넉하게 넣어줘. 친구에게 아르바이트 줄게. 선영은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기로 했다. 높은 절벽에서 골짜기로 뛰어내린 것처럼 몸이 아득한 깊이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등짐을 벗으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다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갈증이 심해서 주방으로 나갔다. 식탁 위에 뚜껑을 덮은 대접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채소 죽이었다. 직접 끓인 모양으로 아직 따뜻했다.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집에 없었다. 그녀는 아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개보다 낫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피식 웃었다. 땀이 된 남편과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건 반쪽짜리 자유였다. 벌거벗고 샤워하러 가지 못한다. 거실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신경 쓰였다. 남편은 그녀의 클래식 음악이 졸리고 그녀는 그가 듣는 트로트가 유치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올 때마다 애나무 다리에서 마주칠까봐 은근히 살폈다. 어쩌다 맞닥뜨리면 부부도 원수도 친구도 아닌 어정쩡한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 쩔쩔맸다. 침묵은 무겁지만 서로 간에 딱히 할 말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휴일에도 밖으로 돌았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다. 시내에다가 갤러리에도 가고 아파트 뒷산을 걷기도 했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남편이 쏘아준 죽을 먹으며 돌파구를 생각해 보았다. 서로를 위해 방을 하나 얻어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빚을 좀 더 갚을 때까지 1년이나 2년 정도만 참자고 자신을 다독거렸다. 식당 일을 접고 아파트를 정리해서 시골 한적한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산골에서 게으르게 살리라. 새소리와 함께 자고 깨고. 여름 휴가철이 되자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줄었다. 선영도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기로 했다. 현서 엄마는 베트남 항공권을 예매해놓고 한 달 전부터 기분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현서 엄마는 선물을 사다 나르며 수다스러워졌다.
선영은 수시로 그녀에게 한국말과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이젠 식당 손님들과 농담도 곧잘 했다. 한 번은 현서 엄마가 눈가에 퍼렇게 멍이 든 채 출근한 적이 있었다. 선영은 그녀를 며칠 동안 집에 보내지 않고 현서와 함께 가게에 딸린 방에서 지내게 했다. 집으로 가겠다는 그녀를 말렸다. 처음에 버릇을 고쳐두어야 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의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다. 결국 현서 아빠는 식당에 찾아와 선영과 아내에게 싹싹 빌고 나서야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 현서 엄마는 사장님 덕분에 남편이 달라졌다며 선영을 한국 엄마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녀는 수더분하고 착했다. 엄마를 돕는 딸처럼 일해주었다. 선영은 금옥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금옥은 강원도의 작은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다. 짙은 나무 그늘과 맑은 계곡이 있는 산골이었다. 남편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카톡을 보냈다. 일주일 동안 휴가 가요. 금옥의 집은 고산지대에 있어 시원했다. 계곡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 신선 노름이었다. 큰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 옥수수도 쪄먹고 낮잠도 잤다. 선영은 머지않아 그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리라 다시 다짐하였다. 닷새를 지낸 후에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며칠 잊어삐리라마 또 언제 오겠노? 금옥이 한사코 말렸다. 식당 정리하면 이 마을에 와서 살게. 집 좀 알아봐줘. 선영도 삼복더위에 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식당 대청소도 해야 하고 식재료도 이것저것 사다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집 떠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아파트 풍경이 낯설었다. 차에서 내리자 훅 끼치는 바람이 거대한 찜통에서 나오는 수증기 같았다. 아파트 입구 가로수에서 매미떼가 길을 쓰고 울어댔다. 선영은 현관문을 열고 불쑥 들어섰다가 경악했다. 거실, 카페 뒤에서 두 벌거숭이가 엉겨붙어 헉헉대고 있었다. 선영은 입이 달라붙고 몸 근육이 굳은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눈앞에서 허연 돼지 두 마리가 꿈틀대는 것 같아 속이 미스꺼워졌다. 무아지경이었다가 뒤늦게 침입자를 발견한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 동공이 커진 눈동자가 선영의 눈과 마주쳤다. 선영은 캐리어를 현관에 둔 채 돌아서서 뛰어나왔다. 허둥지둥 식당으로 가서 에어컨을 틀고 식탁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가라앉혔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도망치지? 그녀는 구시렁거렸다. 그가 여자와 뭔 짓을 하든 상관이 없지 않은가. 내 집이라는 것일 뿐. 그녀는 주인이 없는 동안 여자가 집에 와서 함께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몸서리가 젖었다. 탁자 위에 맥주 캔이며 스낵들이 어지럽게 뒹굴던 광경이 떠올랐다. 카페 주변에는 여기저기 벗어던진 팬티며 브래지어,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소파에, 화장실에, 주방에 쾌락의 흔적들이 얼룩져 있을 것 같았다. 설마 내 방 침대에서도 그 짓을? 생각하면 끔찍했다. 남편이 계약을 어겼으니 이제 그의 방은 날아갔고 어디로 가든 그의 몫일 뿐이다. 이번에도 그가 스스로 끝장을 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선영은 날이 어두워진 후에 집에 들어갔다.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다가와 머뭇거렸다. 그녀는 선체로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짐을 싸서 내일 아침 일찍 떠나요. 다시는 당신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해요.
할 말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도 이젠 포기하리라. 어떤 말도 소용없다 싶었는지 남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웠어도 머릿속에 뒤엉킨 생각에 실타래로 잠이 올 리 없었다. 심장의 북소리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책을 읽어보려 했으나 마음이 흩어져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요란한 전화음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으. 짐승 같은 애마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벌떡 일어났다.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다. 혼이 빠진 듯 천장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다가 그녀에게 한 손으로 자기 몸을 가리켰다. 한쪽으로 돌아가 찌그러진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다. 마비된 오른쪽 팔과 다리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축 늘어져 있었다. 선영은 급히 119에 전화했다. 주소를 알려주는데 말이 꼬여 더듬거렸다. 침대 옆 테이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옷걸이가 비었고 테이블 옆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해도 너무한 관계 아닐까요? 이런 걸 덤튀기 썼다고 하면 되는지요? 이혼을 하면 하는 거지 동거인으로 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읽는 내내 선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득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인생이군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변하지 않는군요. 어쩌면 그렇게 본능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어도 고난을 겪어도 말이죠. 반성이라는 걸 해본 적이나 있는 남편일까요? 이제 마지막 꿈이었던 금옥의 시골 동네로 가서 살겠다는 꿈은 깨지고 말았군요. 이혼한 남편 병수발이 선영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